침묵의 목격자. 태왕그룹의 거대한 저택 그 심장부인 회장실의 공기는 죽음의 냄새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온갖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내뿜는 차갑고 규칙적인 소음만이 병상에 누운 강 회장의 희미한 숨결을 힘겹게 증명하고 있었죠. 30년간 이 집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벙어리 가사도우미 박복래는 앙상하게 마른 강 회장의 손을 따뜻한 물수건으로 정성껏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주름지고 검버섯핀 그 손은 한때 대한민국 경제를 쥐락펴락했던 거인의 손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냘팠습니다. 그녀에게 회장은 단순히 모시는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갓 20을 넘어 세상 무서운 줄 모르던 자신을 거두어 그를 가르치고 사람답게 살게 해준 은인이자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죠. 복래는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회장은 언제나 그녀의 눈빛만 보고도 모든 것을 알아주었습니다. 복래야, 내 등 좀 긁어다오. 복래야, 오늘 국이 짜구나. 그녀의 침묵은 이 거대한 저택에서 유일하게 허락된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받는 언어였습니다. 늦은 밤 회장실의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리고 회장의 자식들인 강태수와 강유미가 유령처럼 들어섰습니다. 값비싼 명품 옷에서 풍기는 짙은 향수 냄새가 소독약 냄새와 역겹게 뒤섞이며 복래의 코를 찔렀습니다. 겉보기엔 초췌한 얼굴로 잠든 아버지를 걱정하는 자식들의 모습이었지만 복래는 그들의 눈빛에서 섬뜩한 탐욕의 불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냥감을 앞에 둔 굶주린 늑대들처럼 침대에 누워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막대한 부와 권력을 보고 있었죠. 그들은 복래를 방 안의 오래된 가구처럼 없는 사람 취급하며 회장의 침대 옆에서 소름 끼치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딸 강유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교양 있는 상류층 여성의 그것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시궁창보다 더럽고 차가웠습니다. 이러다 아버지 1년은 더 살겠어. 이야기 효과가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주치의한테 돈을 더 찔러줘야 하나? 그냥 오늘 밤 끝내버리자. 아들 강태수는 한술 더 떴습니다. 그는 동생의 말에 동의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얼굴을 무감각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빠 흔적만 남기지 마. 내일 주주총회 전에 모든 걸 끝내야 유원장도 우리 뜻대로 할 수 있어. 변호사 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아버지가 따로 뭔가를 남겨뒀을지도 몰라. 그들의 목소리는 뱀처럼 차갑고 끈적였습니다. 복래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입안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지만 목구멍에서는 그저 컥하는 마른 소리만 새어나올 뿐이었죠. 30년간 이 집에서 보고 들은 온갖 추악한 비밀들이 있었지만 이것은 차원이 다른 악이었습니다. 돈 때문에 서로를 헐뜯고 부모의 재산을 탐하는 모습은 지겹도록 봐왔지만 직접 부모의 목숨을 끊으려는 이 생생한 살인은 그녀의 영혼을 통째로 뒤흔들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발이 바닥에 붙어버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끔찍한 광경이 현실이 아니라고 악몽이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싶었습니다. 아들 태수가 마침내 결심한 듯 아버지의 산소호흡기 코드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손길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습니다. 마치 매일 하던 일인 것처럼 익숙하고 무감각했죠. 공포에 질린 복래가 뒷걸음질 치다 그만 옆에 있던 약품 쟁반을 팔로 치고 말았습니다. 쨍그랑 하고 밤의 정적을 깨는 날카로운 파열음. 유리 약병들이 바닥으로 쏟아지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태수와 유미의 고개가 섬뜩한 속도로 그녀를 향해 돌아봤습니다. 그들의 눈은 더 이상 인간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벌레를 바라보는 어떻게 처리할까를 계산하는 잔혹한 살이만이 가득 차 있었죠. 복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습니다. 30년간 그녀의 침묵은 이 집의 평화였지만 오늘 밤 그녀의 침묵은 그녀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유미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 박 아주머니. 아직 안 주무셨네. 뭘 봤을까 우리 아주머니는? 그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비수보다 날카로운 독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복례는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고.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믿을 리가 없었죠. 그들은 이미 그녀를 처리해야 할 증거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태수가 그녀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쇠사슬처럼 차가운 그의 소나기 힘에 복내의 늙은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한 순간 복도 저편에서 순찰하던 경비원의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남매는 잠시 주춤했고 태수는 복례를 바닥으로 내동댕 잊히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 내년의 목숨은 운이 좋았어. 하지만 명심해. 넌 아무것도 보지 못한 거야. 만약 단 한마디라도 새어나간다면 내 시체는 한강 바닥에서도 찾지 못할 테니. 복례는 바닥에 엎드린 채 그들이 방을 나가는 뒷모습을 보며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공포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지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심장을 뜯어내는 듯한 배신감, 그리고 지옥의 불길처럼 뜨겁게 타오르는 분노였습니다. 회장님. 나의 회장님. 저 악마들의 손에 돌아가시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부서진 유리 조각 위로 떨리는 손을 천천히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고통이 오히려 그녀의 정신을 더욱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소리 없는 전쟁이. 자신의 범죄를 목격한 벙어리 가사도우미를 저 악마들은 과연 이대로 살려둘까요? 30년간 충성을 바친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뒷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30년의 배신. 다음 날 아침 밤새 내린 비로 축축해진 정원의 공기마저 음모의 냄새로 질척이는 듯 했습니다. 박복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적인 광경이 눈꺼풀 뒤에서 끊임없이 재생되었고 강태수의 살기 어린 협박은 귓가에서 악마의 속삭임처럼 맴돌았죠. 그녀는 평생 처음으로 이 거대한 저택이 감옥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도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회장님을 저 악마들의 소나기에 두고 떠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외부에 알려야 한다고 회장님의 목숨을 구해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할 수 없는 벙어리 노파의 말을 과연 누가 믿어줄까요? 그녀가 고민에 빠져 멍하니 복도를 닫고 있을 때 지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한 얼굴로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아침 식사도 전에 집안은 경찰들의 딱딱한 구둣발 소리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어젯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수의 경찰들이 들이닥쳤고 그들의 중심에는 딸 강유미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값비싼 실크 잠옷 바람으로 뛰쳐나와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표정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자신의 보석함에 있던 5캐럿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다며 암투병 끝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인데 어떡하냐며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을 쳤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그리고 경찰은 마치 미리 짜놓은 각본처럼 다른 곳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곧장 박복례의 작은 골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30년간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작은 방을 짐승처럼 헤집었습니다. 낡은 옷가지들이 바닥에 내동댕 잊혀지고 유일한 재산인 낡은 사진첩이 찢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그녀의 낡고 해진 베개 속을 칼로 찢어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발견해냈습니다. 완벽하게 짜여진 함정이었습니다. 복례는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억울하다고. 그녀의 손짓은 절박했지만 소리 없는 벙어리의 몸짓은 그저 죄를 부정하는 추한 발악으로 보일 뿐이었죠. 유미는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그녀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짝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평생 벙어리로 우리 집 밥이나 축내더니 이젠 도둑질까지 해? 내년이 감히 우리 엄마 물건에 손을 대? 당장 이 집에서 꺼져. 30년간 바친 충성과 세월은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 앞에서 휴지 조각처럼 짓밟혔습니다. 그녀는 억수같이 비가 쏟아지는 날 입고 있던 낡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거대한 저택의 철문 밖으로 내쫓겼습니다. 차갑게 닫히는 철문 소리는 그녀의 인생에 내려진 사형 선고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빗줄기는 그녀의 뺨을 때리는 유미의 손길처럼 차갑고 아팠습니다. 빗물에 젖은 채 흙바닥에 주저앉아 절망하던 순간 그녀의 손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잡혔습니다. 과거 회장이 심한 감기에 걸린 그녀에게 주었던 낡은 약과 상자였습니다. 회장은 기침을 하는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웃었죠. 자네 손은 약손이야. 내 등을 두드려 주니 시원하구나. 혹시 모르니 이건 자네만 아는 곳에 잘 둬. 비상시에 쓸 일이 있을 게야. 그리고 그 상자 안에는 비상시에만 사용하라던 서재의 비밀 열쇠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의 따뜻했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복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상황을 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는 자신을 믿고 자신에게 마지막 열쇠를 맡겼던 것입니다. 복례의 텅 비었던 눈에 가느다란 복수의 불꽃 하나가 다시 지옥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단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흙탕물 속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30년간 순종했던 가사도우미 박복례는 바로 이 순간 이 빗속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자리에는 주인의 마지막 명령을 받들고 악마들을 심판하기 위해 돌아온 복수의 화신이 서 있었습니다. 누명을 쓰고 맨몸으로 쫓겨난 벙어리 가사도우미. 그녀는 과연 회장이 남긴 마지막 열쇠로 지옥의 문을 열고 복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인가? 처절한 반격의 서막이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십시오. 만년필의 비밀.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킨 시간, 태왕그룹의 저택은 거대한 짐승처럼 불길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담벼락을 따라 하나의 그림자가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죠. 바로 박복례였습니다. 비에 젖은 생쥐골로 쫓겨났던 초라한 노파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질끈 묶고 검은 작업복으로 온몸을 감싼 채 마치 수십 년 경력의 베테랑 요원처럼 민첩하게 움직였습니다. 30년간 살아온 집의 구조는 그녀의 손바닥처럼 훤했습니다. 경비원들의 순찰 시간, CCTV의 사각지대, 밟으면 삐걱거리는 복도 바닥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머릿속 지도에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죠. 그녀는 정문이 아닌 정원 뒤편의 낡은 쪽문을 통해 숨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회장님의 비밀스러운 심부름을 도맡아 하며 드나들었던 바로 그 문이었습니다. 저택 내부는 고요했지만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습니다. 복례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복도를 가로질러 마침내 서재의 육중한 문 앞에 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그녀의 손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남긴 비밀 열쇠를 자물쇠에 넣고 돌리자
딸깍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서재 안은 여전히 회장님의 묵직한 채취와 낡은 책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추억의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를 결정지을 무기가 숨겨진 비밀의 무기고였죠. 복례는 익숙하게 서재 안쪽으로 들어가 회장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순서대로 책들을 눌렀습니다.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햄릿, 오셀로, 리어 왕, 맥베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테의 신곡 지옥편. 드르륵 하는 낮은 마찰음과 함께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비밀 공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은 회장의 진짜 서재였습니다. 바깥의 화려한 서재가 손님들을 위한 과시용이었다면 이곳은 오직 회장 자신만의 생각과 비밀이 잠들어 있는 두뇌와도 같은 공간이었죠. 복례의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회장이 젊은 시절부터 유독 아꼈지만 언젠가부터 잉크가 나오지 않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책상 서랍 속 낡은 만년필. 그녀는 서랍을 열고 벨벳 케이스 안에 고이 잠들어 있는 만년필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하지만 망설임 없이 만년필을 분해했습니다. 역시나 잉크심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차가운 금속의 감촉, 바로 마이크로 USB가 들어 있었습니다. 회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예감하고 이 최후의 한 수를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복례는 떨리는 손으로 저택의 낡은 노트북에 USB를 꽂았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며 외쳤죠. 회장님, 제가 이대로 당하고만 있진 않겠습니다. 당신의 마지막 명령, 당신의 억울함 제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저 악마들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심판을 내리겠습니다. 모니터에는 메시지 창 하나가 떴습니다. 영상 유언장을 재생하시겠습니까? 그녀가 예 버튼을 누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재 밖 복도에서 순찰하던 경비원의 묵직한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그 소리는 마치 복례의 심장을 밟는 소리처럼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의 그림자가 서재 문틈으로 길게 드리워졌고 손전등 불빛이 문틈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복례는 숨을 멈췄습니다. 노트북 화면의 불빛이 혹시라도 새어나갈까 그녀는 자신의 몸으로 필사적으로 빛을 가렸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발소리가 바로 문 앞에서 멈추는가 싶더니 이내 다시 멀어져 갔습니다. 지옥 같은 몇 초가 지나고 복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우스의 예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과연 회장님이 남긴 만년필 속에는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담겨 있을까?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 그녀는 이 결정적 증거를 가지고 어떻게 악마들을 심판할 것인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왕의 변호사. 가까스로 저택을 빠져나온 박복례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폐부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손에 쥔 낡은 노트북의 온기가 마치 죽은 회장님의 마지막 체온처럼 느껴졌죠. 그녀는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왕의 마지막 명령을 품은 밀사였고 곧 시작될 전쟁의 선봉장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소문 끝에 과거 회장이 남몰래 후원했던 허름한 인권 변호사 오정혁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먼지 쌓인 서류 더미와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사무실은 태왕그룹의 화려함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죠. 정의감은 넘치지만 늘 돈에 쪼들리는 젊은 변호사 오정혁은 처음엔 벙어리 노파의 횡설설하는 손짓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그저 거대 재벌가에서 억울하게 쫓겨난 수많은 약자 중 한 명으로 보일 뿐이었죠. 그는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은 이해합니다만
태왕그룹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건 계란으로 바위치기입니다.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들을 이기겠습니까? 그의 동정 어린 시선 앞에서 복례는 아무 말 없이 낡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정혁의 책상 위로 노트북을 조용히 밀었죠. 화면에는 영상 유언장이라는 파일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오정혁이 반신반의하며 파일을 클릭하는 순간 그의 사무실 공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초췌하지만 그 누구보다 형형한 눈빛의 강 회장이 나타나자 변호사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회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자식들이 벌려온 온갖 폐륜적인 탐욕과 자신의 재산을 노린 구체적인 살해 시도의 정황을 모두 폭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상 속 회장의 목소리는 때로는 분노했고 때로는 슬퍼했으며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체념한 듯 고요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오정혁은 떨리는 손으로 마른 세수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왕이 자신의 왕국을 스스로 무너뜨리면서까지 남긴 피맺힌 절규였습니다. 그는 마침내 눈앞의 초라한 노파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동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폭풍의 눈이자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를 쥔 사람이었죠. 오정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전쟁은 끝났습니다. 박복례 여사님. 여사님. 30년간 아주머니 혹은 벙어리로만 불렸던 그녀에게 그 호칭은 천군만 마와도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한 명의 인격체로 이 거대한 사건의 중심에 선 인물로 인정해준 것이었죠. 그녀의 굳어있던 얼굴 위로 아주 오랜만에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함과 그리고 마침내 시작될 복수에 대한 결의가 뒤섞인 뜨거운 용암과도 같은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강 회장의 장례식이 끝나고 유언장이 공개된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아들 강태수와 딸 강유미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었죠. 강태수는 카메라를 향해 굳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더욱 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인이 되겠습니다. 비록 저희에게는 엄한 아버지셨지만 그분의 경영 철학만큼은. 그들의 위선을 지켜보던 복례는 조용히 TV를 껐습니다. 역겨움에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억울함에 떨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전쟁을 앞두고 적의 목을 딸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는 장군의 눈빛이었습니다. 유언장 공개 당일 복례는 오정혁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해진 가사도우미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그녀에게 맞춰주었지만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마치 갑옷처럼 그 옷은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듯 했습니다. 법원 앞은 이미 수많은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태왕그룹의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 것인지에만 관심을 가질 뿐 그들 곁을 스쳐 지나가는 초라한 노파에게는 아무도 눈길을 주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것이 복례가 원했던 것이었습니다.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지옥의 문을 여는 것. 그것이 그녀가 꿈꾸는 가장 완벽한 복수였습니다. 마침내 밝혀진 회장님의 진짜 유언. 벙어리 가사도우미는 어떻게 재벌가의 심장부에서 가장 통쾌한 복수의 칼날을 휘두를 것인가.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순간을 단 한 장면도 놓치고 싶지 않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확인하십시오. 침묵의 심판. 강 회장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날 태왕그룹의 대강당은
재계의 거물들과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긴장감과 탐욕, 그리고 값비싼 향수 냄새가 뒤섞여 숨막히는 분위기를 자아냈죠. 단상의 중앙에는 강태수와 강유미가 상주로서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진짜 유언장이 담긴 USB는 벙어리 노파와 함께 사라졌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들에게 오늘 이 자리는 지루한 장례 절차의 마지막 단계이자 화려한 제국의 새로운 황제와 여제가 즉위하는 대관식일 뿐이었습니다. 태왕그룹의 고문 변호사가 앞으로 나와 무겁고 형식적인 목소리로 유언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지분, 해외 자산, 부동산, 모든 것이 아들과 딸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태수와 강유미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애써 감추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손에 넣었다는 안도감,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세한 경계심이 그들의 눈빛에 교차했습니다. 이제 저 늙은 변호사의 마지막 문장만 끝나면 이 지긋지긋한 연극도 끝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의 마지막 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고 강덕만 회장님의 유언장 낭독을 마치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당의 육중한 문이 쾅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문으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박복래가 젊은 인권 변호사 오정혁과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해진 가사도우미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회장님이 생전에 그녀에게 맞춰주었지만 단 한 번도 입지 않았던 단정하고 기품 있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죠. 마치 갑옷처럼 그 옷은 그녀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듯 했습니다. 장례는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강태수가 벌떡 일어나 경멸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저 도둑년이 여길 어디라고. 경비들 뭐해, 당장 저 미친년 끌어내. 경비들이 그녀에게 달려가려던 순간 오정혁 변호사가 그들을 막아서며 외쳤습니다. 잠깐. 이 자리에 계신 박복래 여사님은 고 강덕만 회장님의 마지막 유지를 받든 유일한 증인이자 진짜 유언장의 집행인이십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단상 뒤에 대형 스크린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죽은 줄 알았던 강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살아생 전보다 더 형형한 눈빛으로 그는 카메라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회장의 낮고 힘있는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지축을 울리듯 울려 퍼졌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나는 이미 내 자식들의 손에 죽었거나 죽음의 문턱에 있을 것이다. 나는 평생을 바쳐 이 제국을 건설했지만 정작 내 피를 나눈 자식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로 키웠구나. 그들은 나의 숨이 끊어지기만을 기다리며 내 산소호흡기에 손을 대려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나의 유일한 벗이자 가족이었던 박복래가 목격했다. 강태수와 강유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이것이 악몽이라고 부정하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목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 모든 공식적인 재산은 너희들의 탐욕을 채우는 데 쓰이도록 남겨주겠다. 실컷 가져라. 하지만 그것은 너희를 위한 선물이 아니다. 너희의 발목에 채워질 무거운 족쇄다. 그리고 나의 진짜 유산은 너희를 향한 심판이다. 나의 모든 비밀 재산과 이 회사의 진짜 주인 자격은 그 집행인으로서 나의 유일한 가족 박복래에게 위임한다. 그녀가 너희의 죄를 물을 것이다. 영상이 끝나자마 마이너스자 강당 밖에서 대기하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얼어붙은 남매의 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컥하고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는 그들의 인생에 내려진 마침표와도 같았죠.
강태수는 마지막 발악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아니야. 저 벙어리가. 저 천한 것이 모든 것을 조작한 거야. 그의 발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짐승처럼 끌려나갔습니다. 화려했던 대관식은 한순간에 가장 추악한 범죄 현장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속에서 복례는 조용히 연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으로 다가온 수어 통역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말을 배우시겠습니까? 회장님께서 남기신 돈으로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복례는 대답 대신 수많은 카메라를 향해 아주 희미하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언어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떨리지만 분명하고 기품 있는 손짓으로. 저는 평생 침묵 속에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침묵은 힘없는 자들의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그녀의 손짓 하나하나에 강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죽이며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30년간의 억압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한 그녀만의 무기이자 권력이었습니다. 벙어리 가사도우미 박복례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은 그녀를 태왕재단에 침묵하는 여왕 박복례 이사장으로 기억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리 없는 전쟁은 끝났지만 그녀의 침묵의 혁명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한평생 말없이 살아온 여인의 가장 위대한 복수. 그녀의 침묵이 마침내 세상을 울렸습니다. 속이 뻥 뚫리셨다면, 그리고 그녀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신다면 회장님의 눈물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또 다른 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 다시 돌아오겠습니다.